전 세계 성경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실 한 구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고대 문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힌 단어 하나가 갑자기 제 시야에 확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즉시 히브리어 사전을 뒤적이기 시작했고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날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정동 쪽으로 선을 그어보았습니다. 그 선이 가리키는 곳을 확인한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0년간 구약을 연구해온 제가 이런 결론에 도달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곳이었을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스가랴서 마지막 장이 가리키는 그곳이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대학 구약학과 요엘 바르 샬롬 교수가 3년간의 연구 끝에 내놓은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스가랴 14장에 기록된 마지막 예언의 무대가 중동이 아닌 동방의 끝 한반도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르샬롬 교수는 지난달 예루살렘에서 열린 국제 성경학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발표했고 참석한 200여 명의 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증거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 원전 분석과 지리학적 데이터, 그리고 위성 지도까지 동원한 치밀한 연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발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면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저는 처음에 이 결과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바르샬롬 교수는 예루살렘 히브리대학 연구실에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고대 사해 문서 사본들과 현대식 위성 지도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한반도 지형도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30년간 구약을 연구해온 제가 이런 결론에 도달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가랴서 14장 8절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들어가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 지형을 아무리 살펴봐도 동해와 서해로 나뉘어 흐르는 물줄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한반도 지형을 살펴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백두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압록강을 통해 서해로 흘러가고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흘러가는 모습이 성경의 묘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스가랴 14장 5절에 나오는 아살이라는 지명이었습니다. 그는 고대 한국 지명 연구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아살이 고대 한국어 아사달과 같은 어원을 가진다는 언어학적 증거를 찾아낸 것입니다. 국제 성경학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구약학과 로버트 윌슨 교수는 혁신적이지만 너무 급진적이라고 평가했고 독일 튜빙겐 대학의 한스 슈미트 교수는 기존 해석학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험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옥스퍼드 대학의 고대 근동학 권위자 마이클 데이비스 교수는 무시할 수 없는 학술적 가치가 있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르셀롬 교수의 연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처음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르샬롬 교수의 연구실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지도 위에는 빨간색 선으로 그어진 복잡한 경로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메소포타미아와 중앙아시아를 거쳐 한반도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선들이 제가 지난 3년간 추적해온 경로입니다. 교수는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스가랴서의 예언이 단순히 예루살렘 주변의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훨씬 큰 범위의 종말론적 비전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부터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연구 노트가 여러 권 쌓여 있었고 각 노트마다 히브리어 원문과 번역문 그리고 수많은 각주들로 빼곡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하라 케덴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교수는 히브리어 사전을 펴며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방의 산으로 번역되지만 원어의 뉘앙스는 훨씬 구체적입니다. 케덴은 단순한 동쪽이 아니라
정해진 동방 신성한 동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구실 한편에는 고대 문서들의 복사본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해 문서부터 바빌론 탈무드 그리고 중세 유대 신비주의 문헌까지 다양한 자료들이 시대 순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각각에는 형광펜으로 표시된 구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모든 문헌들을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동방에 대한 언급이 단순한 방향 지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는 특히 13세기 카발라 문헌을 가리키며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의 끝은 태양이 떠오르는 곳, 그 너머의 신성한 땅을 의미합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구글 어스의 위성 사진이 켜져 있었고 한반도 전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교수는 마우스로 백두산 지역을 확대하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수문학적 분석 결과가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동해와 서해로 나뉘는 생수의 흐름이 백두산 수계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압록강과 두만강의 물줄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보였고 교수는 이것이 성경 본문의 묘사와 얼마나 정확히 들어맞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의 고대 지명 연구를 하던 중 아사달이라는 이름과 스가랴서의 아살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한국어 어원 사전과 고대 히브리어 사전을 나란히 펼쳐놓고 두 단어의 유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이런 일치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때는 3년 전 2022년 봄이었습니다. 바르샬롬 교수는 평범한 연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대학 도서관 지하 특별 자료실에서 사회, 문서의 미공개 단편들을 검토하는 일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4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4큐170 분류번호가 붙은 단편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하라 케덴이었습니다. 사회문서의 주석 부분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던 이 표현을 교수는 지금까지 수백 권도 넘게 봤지만 그날은 왜인지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동방의 산이라고 해석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교수는 즉시 히브리어 어원 사전을 뒤적이기 시작했고 케덴이라는 단어의 다양한 용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케덴은 단순한 방향을 나타내는 미즈라우와는 달리 정해진 장소나 신성한 공간을 의미하는 어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진 동방의 어떤 지점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이 문제를 생각했고 결국 스가랴서 전체를 다시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스가랴서 14장을 읽으면서 교수는 점점 더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8절의 생수 이야기에서 동해와 서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주변에는 그런 지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지중해를 서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동해라고 할 만한 바다가 예루살렘 동쪽에는 없습니다. 사해는 바다라기보다는 큰 호수에 가깝고 위치상으로도 정확히 동쪽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교수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예루살렘에서 정동쪽으로 선을 그어보았습니다. 선은 이라크와 이란을 지나 중앙아시아를 거쳐 계속 동쪽으로 향했고 최종적으로는 동아시아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 스가랴의 예언이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을 배경으로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은 기존 신학계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지만 교수는 일단 이 가능성을 탐구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교수는 히브리 대학 지리학과를 찾아갔습니다. 동료 교수인 다니엘 로젠 박사는 고대 근동 지역의 지형 변화를 연구하는 전문가였고 성경 지리학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상한 질문을 던지더군요. 로젠 박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웃었습니다. 스가랴서의 지리적 묘사가 예루살렘과 맞지 않는다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두 교수는 오랜 시간 토론했습니다. 로젠 박사는 처음에는 바르샬롬 교수의 의견에 회의적이었지만 구체적인 지형 분석을 해보니 의문점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서로 나뉘어 흐르는 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로젠 박사는 예루살렘 주변 지형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나 흰놈 골짜기의 물줄기들은 모두 남쪽으로 흘러 사해로 향합니다.
바르샬롬 교수는 로젠 박사와 함께 컴퓨터로 세계 각지의 지형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동해와 서해라는 표현에 맞는 지형을 찾기 위해 여러 지역을 검토했고 마침내 한반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백두산 지역의 지형이 스가리아서의 묘사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로젠 박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압록강은 서쪽으로 흘러 서해로 가고 두만강은 동쪽으로 흘러 동해로 갑니다. 하지만 두 교수 모두 이런 해석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정신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바르샬롬 교수는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2000년간 예루살렘으로 해석되어 온 성경 구절을 갑자기 한반도로 옮겨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형학적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고 두 사람은 더 깊이 연구해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스가랴서 14장의 모든 지리적 표현들을 정리했습니다. 동해와 서해 외에도 올리브 산이 갈라지는 장면 감람원에서 아살까지의 골짜기, 그리고 예루살렘이 높아지는 모습까지 세세한 묘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한반도 어딘가에서 찾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로젠 박사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누 교수의 공동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여름방학이 시작된 후였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장이나 도서관 방문이 극도로 제한된 시기였습니다. 바르샬롬 교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한국학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고 로젠 박사는 위성 지도 분석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절엔 모든 연구를 컴퓨터 앞에서 해야 했죠. 바르샬롬 교수는 당시의 어려움을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 대학 도서관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교수는 한국사 개론서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조선의 건국 신화를 읽던 중 단군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했다는 대목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아사달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의 아살과 너무나 유사한 발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는 즉시 온라인 한국어 어원 사전을 찾아 아사달의 의미를 조사했습니다. 아사는 아침을 뜻하고 달은 땅이나 터를 의미한다는 설명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땅, 동방의 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서에 하락해된 동방의 산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교수는 흥분한 마음으로 로젠 박사와 화상회의를 통해 이 놀라운 발견을 공유했습니다. 로젠 박사 역시 자신만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글 어스를 이용해 백두산 일대의 수계를 분석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한 물이 정확히 두 방향으로 나뉘어 흐릅니다. 로젠 박사는 화면 공유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통해 황해로, 동쪽으로는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8절의 묘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두 교수는 이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학술적 엄밀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바르샬롬 교수는 고대 히브리어 언어학 전문가인 런던 대학교의 사라 골드만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바르샬롬 교수는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골드만 교수는 화상회의를 통해 바르샬롬 교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살과 아사달의 언어학적 연관성, 케덴의 어원적 의미 그리고 지리적 일치점들까지 모든 내용을 검토한 후 그녀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언어학적으로 볼 때 이런 유사성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골드만 교수는 신중하지만 긍정적인 의견을 표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민족 이동과 언어 전파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골드만 교수는 추가로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고대 바빌론 유배 시기에 일부 유대인들이 동방으로 이주했다는 기록들이 탈무드 여러 곳에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페르시아 시대 이후 실크로드를 따라 동진한 유대 공동체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지명이 동아시아까지 전해질 수 있는 역사적 경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편 로젠 박사는 지형학적 분석을 더욱 정밀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는 미국 지질조사소의 위성 데이터와 한국 수자원공사의 수문학 자료를 교차 분석했습니다. 백두산 천지의 해발 고도가 2190m인데 이곳에서 발원한 물이 동서로 나뉘어 흐르는 분수령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로젠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지형적 특성은 스가랴서가 묘사하는 생수의 흐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백두산 일대의 고도 변화였습니다. 스가랴서 10절에서 언급하는 온 땅이 아라바 같이 평지가 되고 예루살렘만 높아져서라는 구절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지형과 부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백두산에서 남쪽으로 뻗은 백두대간이 한반도 전체의 척추 역할을 하면서 주변보다 높은 지대를 형성합니다. 이런 지형적 특징은 성경 본문의 묘사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연구가 진행될수록 두 교수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부담감도 느꼈습니다. 기존 성경 해석학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발견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르샬롬 교수는 이스라엘 고고학계의 거장인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명예교수 아브라함 베이란에게 조심스럽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베이란 교수님은 50년간 이스라엘 땅을 파온 분이시죠. 바르샬롬 교수는 경외감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분의 의견 없이는 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베이란 교수는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교수가 정리한 언어학적, 지형학적 증거들을 차근차근 검토한 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볼 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베이란 교수는 신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일부 고대 유물들 중에 중동 지역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베이란 교수가 언급한 것은 한국의 고인돌과 거석 문화였습니다. 특히 고창과 화순 일대의 거석 문화는 중동의 고대 제단 문화와 놀라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고대 문화 교류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였습니다. 베이란 교수는 또한 백제와 신라 시대의 일부 유물에서 발견되는 문양들이 고대 근동 지역의 것들과 유사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로젠 박사는 한편으로 기후학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언급하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치지 아니하리라는 구절을 분석해 본 것입니다. 백두산 일대는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겨울에도 지하수가 얼지 않고 흐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 본문이 묘사하는 지속적인 물의 흐름과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반면 예루살렘 일대는 지중해성 기후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 1년 내내 지속되는 물줄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3명의 교수는 정기적인 화상회의를 통해 연구 결과를 공유했고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한반도 가설을 뒷받침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이론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르샬롬 교수는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앞에는 더 큰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연구팀에 새로운 전문가가 합류했습니다. 고대 문헌학의 권위자인 파리 소르본대학교의 미셸 듀보아 교수였습니다. 바르샬롬 교수가 유럽 고대문헌학회 온라인 세미나에서 만난 인연이었습니다. 듀보아 교수님은 고대 아람어와 고대 그리스어 문헌 연구의 최고 전문가십니다. 바르샬롬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셀레우코스 왕조 시대의 문헌들을 통해 고대 근동 지역의 민족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이시죠. 듀보아 교수는 연구팀의 가설을 듣고 즉시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녀가 가진 고대 그리스어 번역본들과 아람어 타르굼들을 검토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가랴서의 고대 그리스어 번역에서 동해를 지칭하는 단어가 일반적인 지중해 동쪽 바다를 뜻하는 표현과 다릅니다. 듀보아 교수는 화상회의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리스어 표현은 훨씬 더 먼 동방의 바다를 암시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더욱 중요한 발견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나온 고대 주석서들이었습니다. 듀보아 교수가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원 후 3세기경의 한 주석가가 스가랴서의 동방을 태양이 떠오르는 땅 너머의 신성한 산이라고 해석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팔레스타인 동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동쪽의 어떤 특별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란 교수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에서 발굴된 비잔틴 시대 회당 유적에서 발견된 모자이크의 동방을 가리키는 화살표와 함께 히브리어로 케덴의 산디라고 적힌 문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자이크는 5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정확히 동북 쪽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에서 한반도 방향과 일치하는 각도였습니다. 로젠 박사는 한편으로 위성 지질 데이터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백두산의 화산 활동 주기와 스가리아서에서 언급되는 지진과 지형 변화의 연관성을 조사한 것입니다. 백두산은 활화산으로 주기적인 분화를 통해 주변 지형에 큰 변화를 일으켜왔습니다. 이런 지질학적 특성은 스가리아서가 묘사하는 대규모 지형 변동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4명의 연구자들은 이제 개별 증거들을 종합해 하나의 일관된 이론으로 발전시킬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팀의 4번째 멤버가 합류한 후 본격적인 종합 분석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대학 구약학과 내부에서 바르 샬롬 교수의 연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제 연구가 너무 급진적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바르 샬롬 교수는 당시의 어려움을 회상했습니다. 특히 학과장인 모세 하임 교수님이 강하게 반대하셨죠. 하임 교수는 바르 샬롬 교수를 개별 면담으로 불러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스가랴서를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유대교, 신학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학과 내 다른 교수들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고 일부는 연구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바르 샬롬 교수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히브리 대학 총장인 아시르 코엔이 바르 샬롬 교수의 연구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학문의 자유는 히브리 대학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코엔 총장은 교수회의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기존 통념에 도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학술적 가치가 있다면 지원해야 합니다. 총장의 지지에 힘입어 바르 샬롬 교수는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고대 근동학과에서 공동연구 제안이 들어왔고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도 세미나 발표 요청이 왔습니다. 갑자기 전 세계 학자들이 우리 연구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젠 박사는 당시의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전환점은 런던 대학교 동양아프리카학대학의 한국학과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한국 지명과 히브리어 지명의 비교 연구에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고 한국 내 연구진과의 협력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드디어 한국 측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바르 샬롬 교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과의 학술 교류가 시작된 것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의 이정민 교수가 바르 샬롬 교수의 논문 초안을 읽고 연락을 해온 것이 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정민 교수는 화상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외국 학자가 우리 고대사에 이런 관심을 보인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접근 방식이 너무 독창적이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정민 교수는 고조선과 아사달 연구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녀는 바르 샬롬 교수팀의 가설을 검토한 후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사달의 위치에 대한 기존 학설들을 보면 평양설, 요동설 등이 있지만 백두산 일대를 지목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기록에는 아사달을 동방 최고의 신성한 산으로 묘사한 대목들이 여러 차례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무속 신앙에서 발견되는 요소들이었습니다. 단군 신화와 관련된 제천 의식들을 보면 동서로 흐르는 물에 대한 상징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정민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고대 한국인들의 세계관에는 동서 양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물줄기가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스가랴서의 묘사와 일치한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정민 교수는 또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백두산 관련 기사들 중에 신성한 동방의 산에서 나온 물이 사방으로 흘러온 나라를 적신다는 표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단순한 지리적 묘사를 넘어서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측 연구진의 참여로 바르 샬롬 교수팀의 연구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언어학적 지형학적 증거에 더해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문화 간 비교 연구의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바르 샬롬 교수는 연구의 새로운 국면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연구진과의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발견들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김재영 학예연구사가 제공한 자료는 연구팀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금제 관식의 문양을 보시죠. 김재영 연구사는 화상회의에서
유물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나선형 문양이 고대 근동 지역의 생명수 상징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신라 황남대총에서 발견된 금관의 세부 장식이었습니다. 이 작은 금판들에 새겨진 물결 무늬를 보면 동서 양방향으로 흐르는 강물을 형상화한 것 같습니다. 김 연구사의 해석에 따르면 이런 문양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고대 한국인들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르샬롬 교수는 이런 고고학적 증거들이 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양의 유사성만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고대 문화 교류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흔적들입니다. 특히 이런 유물들이 모두 한반도 중부와 남부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듀보아 교수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문헌학적 발견을 했습니다. 비잔틴 제국 시대의 한 여행기에서 동방 끝의 신성한 산에 대한 언급을 찾아낸 것입니다. 기원 후 7세기경 콘스탄티노플의 한 수도사가 쓴 여행기의 실크로드 넘어 동방의 성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당시 서구 세계에서도 동아시아의 성산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였습니다. 연구가 심화되면서 팀은 새로운 전문 분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천문학적 접근을 통해 고대인들이 방향을 인식하는 방식을 이해하려 한 것입니다. 텔아비브 대학교 천체물리학과의 다비드 레비 교수가 연구팀에 합류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동방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지리적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레비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별자리와 태양의 움직임을 통해 신성한 방향을 인식했죠. 레비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기원전 500년경 예루살렘에서 관측할 수 있었던 동방 지평선의 별자리 배치가 흥미로운 패턴을 보였습니다. 당시 춘분점에서 관측되는 동방의 별자리가 용자리와 큰곰자리 방향을 가리켰는데 이것이 현재의 한반도 방향과 거의 일치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점성술에서 용자리는 동방의 왕권을 상징하는 중요한 별자리였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새로운 자료가 제공되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박성호 박사가 조선시대 천문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내온 것입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보면 백두산 방향이 북극성과 정확히 일직선상에 위치합니다. 박성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고대 한국인들은 백두산을 천상의 중심과 연결된 지상의 축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발견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나왔습니다. 평양 인근의 쌍용총 벽화에 그려진 사신도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 청룡과 백호가 각각 동쪽과 서쪽을 향해 물줄기를 토해내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서로 나뉘어 흐르는 생수의 고대 한국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사학과의 최윤정 교수가 제공한 이 분석은 연구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천문학적 고고학적 증거들이 축적되면서 연구팀의 확신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언어학적 유사성을 넘어서 고대 세계관의 일치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팀은 최종 검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바르샬롬 교수는 지난 2년 반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논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거들을 하나로 엮어내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교수는 당시의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언어학, 지형학, 고고학, 천문학의 서로 다른 관점들을 일관된 논리로 연결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스라엘 랍비 협의회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다른 땅으로 옮겨 해석하는 것은 유대교 전통에 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정통파 랍비들은 더 나아가 히브리 대학교의 연구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국제학계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존 스미스 교수는 혁신적이지만 성급한 결론이라고 평가했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데이비드 브라운 교수는 기존 해석학에 대한 도전적 시각이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표했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한스 밀러 교수는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 학계에서는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학과의 김영수 교수는 한국 고대사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서구 중심적 해석의 또 다른 형태라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논문 발표를 앞두고 바르샬롬 교수는 마지막 점검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바티칸 교황청 성서위원회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위원회 의장인 루이지 산토로 추기경이 직접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경 해석에 있어 열린 자세를 유지합니다. 추기경은 공개 서한에서 밝혔습니다. 학술적 가치가 있다면 새로운 관점도 존중해야 합니다. 교황청의 지지는 연구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종교계의 반발을 우려했던 바르 샬롬 교수에게는 의외의 격려였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입장이 이렇게 개방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교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부 개신교 신학자들이 더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편 한국에서도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백두산 일대의 고고학적 조사에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 현실상 북한 지역 조사는 불가능하지만 남한내 관련 유적들에 대한 재조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단굴릉과 관련된 전설이 있는 강화도나 9월산 일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발굴이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이정민 교수는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국제성경학회에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학술적 검토 가치가 있는 연구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습니다. 학회는 올해 연례 심포지엄에서 이 주제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논문 발표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국제성경학 심포지엄에서 바르 샬롬 교수가 기조 발표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중국 학자들로부터 온 연락이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고고학과의 리웨이 교수가 만주 지역 발굴 현장에서 발견한 유물에 대해 알려온 것입니다. 백두산 남쪽 사면에서 발견된 고대 제단 유적의 히브리어와 유사한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리웨이 교수의 보고는 연구팀을 흥분시켰습니다. 물론 북한 지역이어서 직접 확인은 불가능했지만 중국 측이 제공한 사진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문자의 형태가 기원전 500년경의 고이브리 문자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듀보아 교수는 이 발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자 해독에는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만약 이것이 진짜라면 우리 연구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조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너무 완벽한 증거라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베이란 교수는 고고학적 관점에서 이 발견을 분석했습니다. 제단의 구조와 방향성을 보면 고대 근동 지역의 제단 양식과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동서 양방향으로 배수구가 만들어진 구조는 스가랴서에서 묘사하는 생수의 흐름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 연구진들도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정민 교수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모든 관련 기록들을 재검토했고 박성호 박사는 천문학적 계산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일관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정민 교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학계의 판단을 기다릴 일만 남았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예루살렘 국제 컨벤션 센터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성경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바르샬롬 교수의 발표를 듣기 위해 2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수천 명이 시청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교수는 발표 직전 긴장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3년간의 연구가 오늘 판가름 날 것 같아 떨립니다. 발표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앞자리에는 세계적인 구약학자들이 앉아 있었고 뒷자리에는 언론인들과 신학생들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바르샬롬 교수가 연단에 올라서자 장내는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문적 양심에 따라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스가랴서 14장의 히브리어 원문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는 하락 헤덴이라는 단어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동쪽이 아니라 신성한 동방의 특정 장소를 의미합니다. 청중들은 집중된 표정으로 듣고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의아한 시선도 보였습니다. 지형학적 분석 결과가 나오자 장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백두산에서 동서로 나뉘어 흐르는 물줄기의 위성 사진을 본 청중들은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서는 찾을 수 없는 지형적 특징입니다. 로젠 박사가 공동 발표자로 나서서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스가랴서의 묘사와 정확히 일치하는 곳은
백두산 일대뿐입니다. 언어학적 증거가 제시되자 청중들의 반응은 더욱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였지만 다른 일부는 회의적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런던 대학교의 골드만 교수가 화상으로 참여해 아살과 아사달의 연관성을 설명하자 장내는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언어학적 일치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발표가 진행되면서 청중들의 반응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로버트 윌슨 교수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의 해석이 맞다면 2000년간의 유대교 전통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지만 바르 샬롬 교수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독일 튜빙겐 대학교의 한스 슈미트 교수는 더욱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학문이 아니라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의 비판의 장내는 술렁였지만 옥스퍼드 대학교의 마이클 데이비스 교수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가설입니다. 검토할 가치가 있어요. 가장 극적인 순간은 바티칸 교황청 성서위원회의 루이지 산토로 추기경이 발언권을 요청했을 때였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런 새로운 해석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기경의 지지 발언에 일부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지만 정통파 랍비들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정민 교수의 발표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한국의 고대 문헌들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표현들을 보시죠. 그녀가 제시한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들과 고구려, 벽화의 이미지들은 청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런 문화적 일치는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발표가 끝나갈 무렵 질의응답 시간에는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맞붙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사회자가 시간 연장을 공지할 정도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예일대학교의 사라 골드스타인 교수는 언어학적 증거가 흥미롭지만 시간적 격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원전 500년의 히브리어와 고대 한국어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바르샬롬 교수는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 교류와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동진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시대 이후 동방으로 이주한 유대 공동체들에 대한 기록들을 제시했습니다. 카이펑의 유대인 공동체나 인도 코친의 유대인들처럼 동아시아까지 진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장 치열한 공방은 하버드 대학교의 존 스미스 교수와 벌어졌습니다. 설령 지형적 일치가 있다 하더라도 스가랴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스미스 교수의 주장에 바르 샬롬 교수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기존 해석의 관성일 뿐입니다. 텍스트 자체를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듀보아 교수가 제시한 고대 그리스어 번역본의 분석은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72역에서 사용된 표현들을 보면 단순히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일부 학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도 많았습니다. 베이란 교수가 마지막으로 고고학적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에서 발견된 제단 유적은 아직 검증이 필요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이 이론의 중요한 물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신중함도 당부했습니다. 더 많은 현지 조사와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발표장을 나서는 학자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충격과 흥미 그리고 의구심이 뒤섞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성경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한 참석자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에 나섰습니다. CNN은 성경 해석의 패러다임을 뒤바꿀 충격적 발견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았고 BBC는 스가랴서의 무대가 한반도라는 주장 등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더욱 신중한 접근을 보였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학술적 검토가 필요한 가설이라는 제목으로 균형 잡힌 기사를 실었습니다. 종교계의 반응은 예상대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이스라엘 정통파 랍비들은 강한 반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경의 신성함을 훼손하는 위험한 해석이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개혁 유대교 진영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볼 만한 가설이라는 온건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수적인 복음주의 교단들은 성경의 권위를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진보적인 교단들은
학문적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교황청 성서위원회의 입장대로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학계 내부에서도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미국 성서학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고, 유럽 성경학회연합은 공식 성명을 통해 더 많은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고, 학술지들은 특지포 발간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르샬롬 교수는 연이은 인터뷰 요청에 시달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 바르샬롬 교수는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학들로부터 강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고, 출판사들은 저서 출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통이 넘는 이메일을 받습니다. 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많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아요. 가장 큰 변화는 후속 연구들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독일의 한 연구팀은 고대 근동 지역의 민족 이동 경로를 DNA 분석을 통해 추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교에서는 동아시아 고대 종교 문화의 서역 전래서를 재검토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가 도화선이 되어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백두대간 일대의 고대 유적 재조사 계획을 발표했고, 서울대학교는 관련 연구센터 설립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 고대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준 계기라고 이정민 교수는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도 큽니다. 하버드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는 반박 논문을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고,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내부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문적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바르샬롬 교수는 담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르샬롬 교수는 연구실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소에만 국한되는 것일까요? 그의 뒤편 벽에는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빨간 선이 그어진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동방이라는 단어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3년간의 연구 여정을 돌아보며 교수는 감회가 새롭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학계 전체가 주목하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로젠 박사와 듀보아 교수, 베이란 교수, 그리고 한국의 연구진들과 함께 쌓아올린 성과였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무짜 교수는 더욱 치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론적 가설 단계입니다. 그는 신중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더 많은 고고학적 증거와 문헌학적 자료가 필요해요. 특히 북한 지역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진다면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교수의 가설이 맞다면 그것이 현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이 정말 이곳 한반도를 가리킨다면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동서양이 만나는 이 땅이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인류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죠. 역사가 답해줄 것입니다. 연구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교수의 눈빛은 여전히 탐구자의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